268쪽 통치체제의 정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구분, 행정제도, 인사제도. 지금 제가 쭉 읽어드렸던 부분은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제가 뭐 설명할 게 특별한 게 없어요. 당상관, 당하관, 참상관, 겸임제, 임기제, 상피제, 인사제도, 순자법, 행수법, 이런 건 여러분 좀 읽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필요하면 제가 다시 앞으로 당겨서 다시 설명하는 방법 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정치조직 한번 볼까요? 의정부, 네, 최고 통치기관 의정부, 그 다음에 육부, 그 다음에 승정원, 의금부. 의금부는 별표 하나 하셔야 돼요. 가끔씩 지문에 나오니까. 나라의 큰 재인을 다스리는 사법기관이다. 조선시대 겁니다. 그럼 사원부, 사관, 홍무관은 보통 우리가 3사, 언론 기능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정도. 그 다음에 서경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양사가 가지고 있다. 사헌부와 사간원이 가지고 있다 정도. 그 다음에 춘추관은 고려와 조선의 공통이죠. 역사를 담당하는 관청이 춘추관. 그 다음에 조선시대 최고의 국립교육기관은 성균관. 성균관은 조선시대 처음 이름이 명칭이 정해진 게 아니라 고려시대 때 이미 성균관이라는 명칭이 사용됐음을 같이 잡으셔야 돼요. 다음 페이지. 자, 270쪽. 자, 구체적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승정원 체크할까요? 의정부가 3사님이 됐기 때문에요. 승정원, 왕명출납, 국왕의 비서기관이다. 고려 중치원과 유사한 기능이다. 그 다음에 포도청, 치안과 상미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 했네요. 상민으로 수정해 주실래요? 상민으로. 치안과 상민의 취재를 주시고요. 한성부, 오늘날의 서울시입니다. 한성부, 서울의 치안과 행정을 같이 다 담당했다. 치안과 행정. 그다음 6조 소가문과 역할은 여러분이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굳이 특별히 따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시간이 많이 있으면 제가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궁금한 게 있으면 개별적으로 물으셔도 됩니다. 274쪽 가겠습니다. 자, 지방행정조직. 여기서부터 할 게 좀 많아지겠죠? 보겠습니다. 지방행정조직의 특성, 양가로 1번입니다. 모든 구년에 지방관을 파견했다. 고려에 비해서 훨씬 더 뭐예요? 중앙집권화가 이뤘다고 봐야 되겠죠? 모든 구년에 지방관이 파견됐다는 얘기는 화살표 하시고 중앙집권화가 완성됐다고 보시면 돼요. 네, 중앙집권화가 완성되고 있다. 두 번째, 향의 지위가 격화되었다. 향의 지위가 격화됐다. 어디에 비해서? 고려의 향리에 비해서 조선의 향리는 훨씬 더 격화가 됐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겠습니까? 과거 응시가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는 부분이 발생했겠죠. 여기는요, 과거 응시가 된 반면에 조선의 향리는 과거 응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중앙 정계를 진출할 수 있는 길 자체가 차단되었다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지방간의 상피제가 적용됐다. 지방간의 상피제가 적용됐다. 상피제. 자기 고향의 동향에 그 다음에 형제가 같은 장소에서 관직생활을 할 수 없게끔 만든 상피제가. 적용이라는 단어는 원칙과 좀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원칙은 고려시대 주로 얘기하는 거고 적용은 우리 사군 육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사군 육진에 무슨 제도 때인가요? 3인 정책이 나타났죠. 백성을 이주시켰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토간 제도가 등장했고 그리고 상피제 원칙에서 상피제가
적용됐다는 단어가 나올 거고, 최소한 이 세 개 단어 정도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향소 부곡의 완전한 소멸입니다. 향 부곡, 그 다음에 소가 소멸되었다. 이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전부 다 양이 됐다는 얘기죠. 양인의 수가 증가됐다. 양인의 수가 증가됐다는 얘기는 군대 갈 인원이 많아졌고, 노동에 차출된 인원도 많아졌고, 더불어 조세 수입도 증가됐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도에 관찰사가 파견되었다. 보겠습니다. 전국의 8도에 행정, 군사 및 사법권을 가진 관찰사가 파견됐다. 행정, 군사, 사법 세 가지의 권한을 다 가지고 있죠. 행정, 군사, 사법 권한을 다 가졌다. 관찰사를 다른 말로 감사란 말도 쓴다. 도백, 방백이라는 단어도 쓴다. 임기 360일. 임기 꼭 알아야 돼요. 임기 360일. 무엇과 비교했습니까? 이 앞전 시간에 고려의 안찰사와 비교했죠. 안찰사 임기는요? 기억이 안 나요? 6개월. 기억이 안 나면 안 되는데. 안찰사는 6개월. 관찰사는 수령을 지휘감독합니다. 수령을 지휘감독한다. 안찰사는요? 지휘감독 권한 없죠. 그죠? 순시 기능밖에 없죠. 안찰사의 기능. 정반대입니다. 그 다음에 수령의 근무 성적을 평가하여 중앙에 보고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죠. 수령이 게을러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평가하고, 나중에 이제 승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들은 가명에서 근무했다. 가명 몇 줄 봐야 돼요. 가명에서 근무했다. 요즘 치면 뭐 도청, 뭐 특별시면 특별시 시청, 광역시면 광역시청, 이걸 가명이라고 부르죠. 도지사가 머무는 공간. 가명이라는 단어를 익숙하게 들으셔야 돼요. 전주 가명을 접수했다. 이런 단어가 가끔씩 나오겠죠. 언제? 동학대 나오는 단어죠. 몇 월 달이에요? 전주 가명 5월 달에 동학이 전주 가명을 접수했다. 5월 달.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동학 공부할 때 딱 5월을 기준으로 딱 5월 전과 5월 후를 딱 잡으시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됐죠? 다음. 부목 군현 보겠습니다. 부사, 목사, 군수, 현령, 혈령이라고 부르죠. 통칭해서 머리 숫자를 써서 수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수령, 목민관, 원님 또는 삽도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파견되었다. 임기 1800일. 1800일. 몇 년 정도 되겠죠? 연수로 계산하면 3, 5, 5년 좀 안 될 것 같죠, 그죠? 네, 대략 한 5년 정도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동원에서 근무했다. 동원에서. 수령들은 동원에서 근무했다. 백성에게 조세와 공물을 징수. 조세와 공물을 징수. 그 다음에 중앙으로 올려 보내는 역할을 했겠죠. 육방. 수령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육방이라 불러요. 육방이라 불러요. 수령 밑에 육방이 있습니다. 공방까지. 중앙 조지와 똑같아요. 네, 중앙에 6조가 있다면 여기는 6방이 있습니다. 2방부터 해서 공방까지. 특징 보겠습니다. 톡착 향료들이 세습되었다. 네. 고려 향료와 조선 향료의 공통점 세습인 거죠. 아버지가 향이면 본도 향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275쪽. 원학 향리 처리법 보겠습니다. 자신의 지위나 세력을 이용하여 백성을 괴롭히는 토적 향리를 처벌하는 법으로 원학 향리 처리법이 있었다 정도. 그 다음에 부민고소금지법은 별표 하나 하겠습니다. 부민고소금지법. 우리 잠깐 아까 식사 전에 신문고 설명해서 잠깐 설명드렸죠. 아랫사람이 하급자가 상급자를 고소고발을 못하게 하는
그 법이 분고수금지법. 이걸로 해서 신문고가 성공할 수 없었다 원인 중에 하나였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겠습니다. 고려와 조선의 수령 업무 비교 한번 보겠습니다. 고려의 수령을 5가지를 합니다. 이걸 수령 5사. 조선은 7가지를 합니다. 이걸 수령 7사라고 불러요. 5가지를 꼭 해야 되고 7가지 꼭 해야 됩니다. 자, 5가지는 공통점이에요. 농업, 치안, 호구, 부역, 재판. 그죠? 그렇다면 조선에 빠진 부분만 찾아보면 되잖아요. 뭐만 되는 거예요? 2개 끝에 교육하고 군대. 교육하고 군대 밑줄을 봐요. 수령해야 할 7가지. 교육과 군대에 관련된 부분 나오면 조선의 수령을 물어보는 5가지는 외울 필요 없잖아. 고려와 조선의 향력 똑같은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교육과 군대에 관련된 부분 물어보면 수령 7사라고. 즉 조선시대의 수령의 역할을 물어본다. 향리 가겠습니다. 향리 또 나오네요. 세습만 몇 줄 보겠습니다. 조선의 향리 세습. 향리 보겠습니다. 무보수. 첫째 줄이 무보수였다. 향리 무보수 하나 밑줄 긋습니다. 보수가 없습니다. 보수가 없다는 얘기 뭐가 되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는 부패가 만연될 수밖에 없다. 향리들의 부패가 만연될 수밖에 없다. 문과에 응시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아 세습적 아전으로 지위가 격화되었다. 응시할 수 있으나에만 밑줄 응시할 수 있으나 실제로 안 됐다는 얘기죠. 응시할 수 있었으나 법적인 부분에. 그 다음 면리제도 있었다는 정도만 하겠습니다. 면리제도. 다음 페이지. 자, 고려와 조선의 향리를 또 비교했습니다. 보겠습니다. 고려 향리 권한이 굉장히 강했다. 보수가 있었다. 예역전이 밑줄 그어야 되겠죠. 예역전이 있었다. 예역전이 언제 만들어졌나요? 경정 전시과 때 예역전이 만들어졌다. 그 다음에 군사지휘권, 일품군 지휘권을 가지고 있다. 노역부대입니다. 전쟁이 났을 때 군수물자 나르는 사람들. 농민을 사적으로 지배가 가능했고 과거를 통해 중앙으로 진출이 가능했다. 그 법을 하나 알아야 되겠죠? 주현, 공, 거, 법. 이 법적 근거에서 주현 공거법의 법적 근거에서 과거 시험을 통해서 중앙에 진출할 수 있었다. 직접 행정 실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고려 향리. 조선의 향리는 또 반대가 되는 거니까 끊임없이 비교해서 나오는 거죠. 조선의 향리 보시면 권한이 없다. 보수도 없다. 군사 지휘권도 없다. 향리 사적 농민 지배 금지되었다. 법적으로 과거 응시는 가능하였으나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서 불가능했다. 도대체 그러면 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까? 조선의 향리를 과거 시험에 볼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설명을 잠깐 했죠. 이 앞전에. 고려의 향리는 이 법에 따라서 과거 시험을 통해서 새롭게 진출한 세력이 이걸 신진사대부라고 그러죠. 그렇죠. 신진사대부 구성원이 70에서 80%가 다 향리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이게 향리 숫자 합격자가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죠. 이걸 원치 않아요. 누가요? 조선시대에서. 원치 않아요. 향리가 과거 시험을 통해서 4대부 등장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숫자가 너무 많아서 원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했다는 것. 그 다음에 특수한 지방제도 가겠습니다. 고려의 사신간 제도가 유양소와 경제소로 분화되었다. 고려의 사신간 제도가 사신간 제도 밑줄을 가야 되겠죠. 고려의 사신간 제도 유양소와 경제소로 분화되었다. 우리 최초의 사신간이 누군지 아시죠?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인 이제 왕이 아니잖아요.
본명으로 해야 돼. 김부 사신관이죠. 이 사람 호장, 부호장에 임명권을 가지고 있죠. 임명권을 가지고 있어요.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대신에 권한이 있으면 또 무엇도 있어요? 책임이 있죠. 그죠? 권한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어요. 잘못했을 경우에 책임도 져야 됩니다. 권한과 책임이 같이 공존하고 있다. 자, 조선시대 오면서 어떻게 유향소와 경제소로 이렇게 분화됐다고요. 유향소, 머물 유자, 고량자, 관청소자. 우리 마을, 우리 고을에 관청에 있다고요. 주로 얘들이 어떤 애들이 이걸 다 접수하고 있다고요? 제지, 사족 애들이 이걸 다 접수하고 있다고요. 경제소, 서울 경자예요. 서울에 있는 관청이라는 뜻이에요. 한양이겠죠? 한양. 이 사람들은 지방 출신으로 중앙의 관직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갖다가 경제소에 근무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리고 경제소는 유양소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어요. 보고를 받을 수 있어요. 유양소로부터 경제소는 보고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 보고를 받은 내용을 왕에게 직접 보고한다. 직보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돼요. 유양소에 관련된 부분에 정보가 정확하게 잘 들어올 수 있겠죠. 그죠? 네. 도대체 유향소를 왜 뒀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봐봐. 예를 들어서 뭐 각 도에 보시면 요즘 있으면 도지사가 있고 시나 군이 보면 시장님하고 군수님 다 있잖아요. 지금 21세기 보면요. 그죠? 관청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시기에는 왜 유향소라는 관청을 하나 더 줬을까? 관청을 2개 형식으로 만들었을까? 궁금하잖아요. 뭐 같아요? 정보예요. 한 군데에서 나오는 정보보다 2개에서 나오는 정보가 훨씬 더 객관성을 띠게 되는 거예요. 정보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싶은 거예요. 정보의 다양성. 그 다음에 지방 세력들을 갖다가 교화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교화. 자기들 원하는 대로 이렇게 교육을 좀 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 때문에 이런 시설들이 만들어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유향소. 수령을 보좌하고, 수령을 보좌합니다. 보좌의 밑줄 그어야 되겠죠. 수령을 보좌하고, 풍속, 교정, 향리를 규찰한다. 향리, 규찰. 향리, 감시한다는 뜻이에요. 향리를 감시하고.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규약을 만들어서 수시로 향해를 소집하고, 향해 밑줄 그을까요? 우리 고을의 모임이란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모일까요? 그 밑에 향안에 기록된, 향안은 우리 도시에, 우리 마을의 양반들이에요. 양반 명부를 갖다가 향안이라 불러요. 자, 양반의 명부에 기록됐던 향안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우리 지역의 유지들을 모아서 유양소를 구성하고 그들로 인해서 장을 뽑습니다. 장인 자수와 2명의 별감으로 샀다. 자수와 별감의 밑줄 그어야 돼요. 자수와 별감을 통해서 유양소를 끌고 나오고 있다. 얘네들의 임기는 2년. 초기에는 선거로 추대, 후기에는 수령이 직접 임명했다. 후기에 수령이 임명했다 밑줄 그어야 돼요. 후기에 수령이 임명했다. 이거 언제쯤 되죠? 후기라면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얘기하는 거야? 후기에는 수령이 직접 여기 유향소에 자수 별감들 다 임명했다고. 언제예요? 후기라면? 응? 구체적으로. 영종도 이후를 얘기, 영조 때 이후를 얘기하는 18세기 이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 영종조 때가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왕권이 엄청 강화되기 시작하는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소 계속 가야 되겠군요. 경제소. 지방의 유향소를 통제하게 하여 그 지방의 중앙관리로. 그 지방의 중앙관리를 미쳐줘야 돼요. 그 지역 출신이니까 그 지방의 중앙관리로 만든 중앙기구이다. 됐죠?
그 다음에 선조 때 폐지됐다. 네, 선조 때 경제소가 폐지됐다. 그 다음에 경절이 지방의 유력한 향리를 뽑아 서울에 파견하여 그 고을에 공납 업무를 수행. 고려의 기인제도와 유사하다. 네, 고려의 기인제도, 즉 인질제도죠. 인질제도와 유사하다. 즉 통일신라의 상술에 유사하고 통일신라의 상술의 제도와 고려의 기인제도와 조선의 경제리 제도 다 한결같이 뭐예요? 네, 인질제도를 보시면 돼요. 지방의 호족들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영절이는 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가명에서 여기 전주 가명 얘기했죠? 가명에서 각 군과 현의 연락 사무를 맡아보던 지방의 향리를 영절이 꼭 기억하실 거 뒤에 리자가 들어가는 것은 관리 리자예요. 리자는 관리를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관리 리자예요. 경제소 밑에 경절이 리자 관리 리자 영절이 관리 리자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향촌에 관련된 용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향안 지방에 거주하는 사족의 명단, 즉 양반들의 명단이라 보시면 출석부야. 향해 그 사족들이 만든 모임 향해. 향규 우리 모임이 만든 1조, 2조, 3조는 규칙을 만든 거고요. 향약 지방 사족이 농물에 대한 유교적 향촌 자치 규약을 만든 이걸 향약이라고 불러. 향약은 누구 좋다고 만든 거예요? 농민이 좋다고 만든 거예요? 아니면 사족들이 좋다고 만드는 거예요? 사족 좋다고 만드는 게 뭐예요? 향약이에요. 향약입니다. 향사례 할속이 시합을 하여 예법을 익히고 상호 친목을 도모하는 의식을 향사례라고 합니다. 언제 합니까? 향사례는? 자, 보겠습니다. 여기가 땡땡 서원이에요. 오늘 수업이 종강됐어요. 모든 수업이 다 끝났어요. 예를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 이런 단어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아세요? 책거리? 아, 모르구나. 오늘 수업이 다 끝났다는 얘기는 기본서가 다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간단한 시급료를 준비해요. 네, 시급료를 준비하고 같이 먹으면서 축하하는 자리예요. 선생님과 같이요. 이걸 책거리라고 하는데 봐보세요. 자, 우리 학원에 오늘 수업이 다 종강됐어요. 예를 들자면 종강됐어요. 그럼 간단하게 시급료, 술도 포함돼야 되겠죠. 시급료를 다 포함합니다. 할속이 시합을 하여 예법을 익히고 상호 친목을 도모하는 게 향사례. 그 다음에 향음주례. 향촌의 선비나 유생이 학덕과 인륜이 높은 이를 주된 손님으로 모시고 술을 마시고 잔치를 누려요. 자, 오늘 수업이 끝났죠? 향음은 음료를 얘기하는 거. 우리 고을에 주례는 술주자가 들어가는 거죠. 자, 종강됐으니까 선생님이 참석할 거고 여러분도 같이 참석할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서울에 유명한 교수님 한 분을 모셔왔어요. 지인을 한번 모셔왔어요. 한마디 좀 해달라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 해주시라고. 그래서 초빙 오신 분한테 인사말 좀 하게끔 하고 좋은 말 좀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같이 술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음식을 나누는 이걸 향음주례라 불러요. 자, 향음주례 하겠습니다. 자, 향음주니까 주를 한번 얘기했어요. 음료수가 아닌 주를 한번 얘기했어요. 술 한잔 받으세요. 술 한잔 받으시고 와봐요. 이리 와봐요. 진짜로. 딸딸딸딸 떨어졌어요. 자, 마십시다. 오케이. 네. 맞짱, 맞술을 드는 게 아니라 살짝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이게 향음주례에서 나오는 예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알고 봤더니 굳이 내가 안 해도 되겠죠. 그죠? 어른하고 술 마실 때 굳이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먹을 필요 없겠죠. 그죠? 왜? 뭐 이때 하는 거잖아. 향음주례 때 쓰는 거잖아. 학교 수업과 관계없잖아. 그죠? 네. 자, 됐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지나가겠습니다. 278쪽 가겠습니다. 자, 교육과 과거제도 가겠습니다. 교육과 과거제도 보겠습니다. 교육기관 가겠습니다. 첫 번째 서당 갑니다. 서당.
자, 초등교육기관 정도로 다 하실 거고 7세에서 8세 양반의 자제들이 입학하였다. 훈장 등이 교수하고 가르친 내용 천자문, 그 다음에 동몽선습 등을 수학하였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서당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면 향교, 그 다음에 사부학당으로 진학하였다. 사부학당은 서울에 있는 거고 향교는 지방에 있는 오늘날 중등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학교 정도 수준을 교육을 받게 되었다. 사부학당 봅니다. 중앙에 설치된 중등 교육기관으로 정원은 100명 정도 서울입니다. 그 다음에 문묘는 없다 그랬습니다. 문묘는 없다. 문묘라는 단어를 더 좀 살펴보겠습니다. 문묘는요, 문성왕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글로써 완성하신 분은 누굴 얘기합니까? 공자님을 얘기하는 단어고요. 묘자는 무덤이 아니라 사당 묘자입니다. 네. 즉 공자님의 이패를 모시기 위한 사당을 건립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문묘는 주로 어디에 있을까? 주로 국립학교에 있습니다. 국립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립학교는 성현을 모시는, 즉 공자를 모시는, 이패를 모시는 제사 공간이 있다고요. 성현은 공자님을 의미합니다. 성현은 공자님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국립학교를 찾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국립학교 찾아봐야 된대요. 뭐가 있을까요? 조선시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당은 국립이에요, 사립이에요? 사립이지. 그럼 여기 없겠네. 그 다음에 끝 두 번째, 서당의 둘째 줄은 뭐예요? 향교와 사부학당이 있잖아요. 향교와 사부학당. 중등 정도 수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사부학당에는 문묘가 없어요. 국립인데 반해. 대신에 향교는요, 있어요. 이제 이렇게 이제 시험 요소가 되는 거죠. 이게 중학교. 문묘의 존재를 물어보는 거예요. 문묘의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요. 국립학교입니다. 그 다음 국립학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성균관. 성균관에는 문묘가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어야지. 최고의 대학인, 최고의 학부인데. 네, 최고의 학부인데. 이게 네, 성현에 관련된 부분. 공자 이필을 모시는 거고, 선현이니까 나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스승들이죠, 거의 대부분. 그죠?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들이라고 봐야 되겠지. 선현을 모시는 것은 서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서원. 서원에서는 꼭 기억하실 것. 공자의 입회를 모시지 않습니다. 성현을 모시는 것과 선현을 모시는 것을 구분하셔야 돼요. 가장 기본에서 출발해야 돼요. 무작위식으로 공부 읽다 보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나면 굉장히 쉬웠어요, 선생님. 다 맞았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채점이 어떻게 돼? 50점, 55점. 왜요? 두루뭉실하게 많이 알았어. 잡다한 거 많이 알았어. 우리 시험 보기 위한 공부거든? 객관식 공부해야 하는 거니까 이런 식의 공부가 돼 있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성현을 모시는 것은 국립학교, 공자님 입회를 모시고 제사 지내는 공간. 그 다음에 서원은 선현을 모시는 거다. 성현과 선현을 구분하실 것. 구분할 수 있겠죠. 자, 다시 향교 갑니다. 조선시대의 지방교육기관으로 문묘가 있다는 거야. 향교에 문묘가 있어요. 됐죠? 문묘 밑줄 그셔야 되겠죠? 공자님을 모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명륜당, 강의실이에요, 강의실. 그 다음에 조선의 선철, 선현을 제사 지내는 동무, 서무와 동제,
서재가 있어. 동재에는 양반, 서재에는 서류를 두었다. 동재와 서재 밑줄 그어야 돼요. 제자는 집제자죠. 그러니까 동재에는 양반, 서재에는 서류. 서류가 뭐예요? 양반은 양반인데 반투민 양반인데 서울들 얘기하는 거예요. 주었다. 향교에. 국비로 가르쳤고 양인이면 누구나 입학이 가능하였다. 정호는 인구비를, 자 이게 저는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향교에 관련된 뭐 인구 비례로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부 90명, 정원이 90명, 목 90명, 그 다음에 군 50명, 현 30명이에요. 90, 90, 50, 30 정도는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좌측에서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당구장 표시 하나 해주실래요? 네. 선생님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문제를 찍으라면 이거예요. 부, 목, 구, 현의 향교 학생들의 정원이 몇 명입니까? 이렇게. 이 숫자가 좀 말장난 칠 수 있는 가능성이 꽤 크다. 앞으로 선생님 본다면 이거 나올 가능성이 크다. 선생님 찍었습니다. 나올 가능성이 있다. 찍었다고요? 향교의 정원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곳 역시 속과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는 성균관에 입학할 자격이 주어진다. 과거 시험에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지방에서 보는 1차 시험을 우리는 속과라 불러요. 속과라 불러요. 1차 시험 합격하고 나면 얘네들은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성균관 입학에 기회가 부여됩니다. 성균관 입학할 수 있습니다. 가서 7년 동안 공부합니다. 7년 동안 공부합니다. 속과에는 몇 명 정도 선발을 할까요? 전국에 200명을 선발합니다. 전국적으로 200명의 뜻이에요. 지역별로 인구 비례로 뽑습니다. 서울하고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가장 많이 뽑아요. 인구가 많은 지역, 인구 비례로 전국에 200명을 선발합니다. 성균관에 공부한다고. 그리고 1차 시험이잖아요. 2차 시험 또 봐야 되잖아요. 2차 시험 또 봐요. 우리 2차 시험을 뭐라 불러요? 복시라 불러요. 이거 지방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건 중앙에서 보는 거죠. 속과 복시라 불러요. 몇 명 모집하나요? 네, 문과는 33명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보는 시험이 뭐예요, 이제? 전시예요. 전시. 중앙에서 보는데 왕 앞에서 보는 거예요, 이제. 이걸 3차라고 얘기했죠. 왕 앞에서 보는 시험을 우리는 전시라고 봅니다. 이때 급제자가 나오겠죠. 3명 정도. 1, 2, 3등이 급제자로 불러요. 네. 얘들은 의사를 꽂고 자기 고향으로 향해 갑니다. 의사하를 꽂고 고향으로 향해서 갑니다. 북과 깽과리 칭을 치고 자기 고향 마을까지 행차합니다. 지나갈 때 어떻게 서울에서 이제 충청도 사람이 합격했다 쳐봐요. 서울에서 출발해서 수원, 평택, 천안 쭉 내려갈 거 아니야. 가는 동안 내내 북갱가리 칭을 치고 내려가요. 마을 어기 오면 훨씬 더 요란하게 치겠지. 그럼 마을 어기 지나고 어떻게 사람들이 다 내다볼 거 아니야. 갑작스럽게 조용한 마을에 깽가리 소리가 나니까 봤더니 의사를 꽂고 나온 애가 보여요. 그럼 뭐가 됐어? 장원 급제자가 있나봐. 어디 사람이래? 충청도 뭐 천안 사람이래? 뭐 이렇게 소문이 나겠죠. 왜 이걸 할까요? 조선시대는? 그냥 과거 급제자 합격자 명단 딱 발표하고 채용하고 끝나야 되잖아요. 왜 이걸 할 것 같아요?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는 무슨 사회를 갖다 보여주고 싶은 거죠? 계급사회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계급사회. 왜요?
이걸 시험 보는 사람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양의 이상이 가능하잖아요. 실제로 말은 양인 이상이면 실제로는 뭐예요? 거의 대부분 양반 자제들이 보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법규적으로는 양인 이상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는 주로 양반들이 보는 것들. 이게 전시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4등부터 그 다음에 33등까지 중하위직에 임명돼요. 중하위직에 임명돼요. 대신에 얘네들은 어디로 갈까요? 1부터 3등까지는 이거 갖다 우리는 청요직이라 불러요. 청요직에 임명된다. 주로요? 3사, 사원부, 사관, 홍문관 같은 3사로 주로 임명이 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청요직이라 불러요. 3사가 임무가 끝나면 어디로 들어가요? 6조로 바로 들어가요. 2조부터 공조까지는. 요거 거치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요? 6조에서 실무를 익히고 나면 판서 자리 줄 잘 쓰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의정부로 들어가. 영의정, 자의정, 우정 이런 코스를 밟아요. 1, 2, 3. 그리고 이걸 청요직이라고 불러요. 승진시켜서 꽃보직이라는 뜻이야. 승진 잘 되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요즘 말로 치면. 여러분도 향후에 공직자가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좋은 보직이 있다고. 좋은 보직이란 뭐겠어요? 청요직이란 말 같아요. 승진 잘 되는 자리가 있다고. 근데 저기 얘가 계속 돌아봐봐. 예직으로 계속 돌아봐. 승진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시장님이라든가 도지사 옆에 붙어야 어떻게 지사기 똑똑한데 데려다 쓰기라도 할 거 아니야. 그죠? 뭘 봐야 똑똑한지 멍청한지 알 거 아니야. 그죠? 눈에 자주 띄어야 돼. 인사권자 옆에 눈에 잘 띄어야만이 좋은 자리로 가겠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기술교육. 자, 되게 중인을 대상으로 하였고요. 중인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해당 관청에서 가르쳤다. 해당 관청에만 몇 줄 보면 될 것 같아요. 고려가 좀 차이점이 있죠. 네. 기술교육. 고려와 조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고려는 국자가 맨도 해당 관청이야. 여기는 다 해당 관청이야. 국자감에서 가르치는 것은 유락, 서학, 산학. 이거 얘는 전부 다 해당 관청에서 선발하고 해당 관청에서 교육을 시켜요. 조선과 고려의 차이점을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균관 가겠습니다. 성균관. 생언과 진사시 15세 이상의 양반 자제 및 유생이 입학하는 최고 교육기관으로 정원 200명. 미다른 경우에 사학의 생도 중에서 일부 보충되었다. 성균관입니다. 생원과 진사시로 합격한 사람들이 입학할 수 있었다. 생원은 무슨 시험 본 거예요? 생원은 유교 경전을 시험 과목으로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기는요 제술이에요. 즉 시무책이에요. 시무책을 봐서 합격한 사람이 진사라 불러요. 무엇을 더 높이 쳐준다고 그랬어요? 생원에 비해서 진사를 훨씬 더 높게 쳐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원보다는 진사시에 응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인원이 200명이었다 정도. 네, 성균관 입학한 인원이 200명이었다. 정원은 200명. 미달인 경우에 사학의 생도 중에 보통 사학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사학.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사학 밑에 적어놔요. 사부학당이라고 적어놔요. 사부학당 학생들로 충원할 수 있었다. 사부학당의 학생들로 충원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유생은 특권이 부여되었다. 권당과 알성시의 권한이 부여했다. 성균관 유생은 권당과 알성시의 기회가 부여됐다. 알성시부터 먼저 할게요. 왕이 성균관에 와요. 성균관에 오는 이유는
문묘에 배양하기 위해서, 공자님 제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온다고요.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 뭐예요? 알성시예요. 이건 굉장히 부정기적인 시험이에요. 보통 3년마다 하는 보는 시험을 책년시라고 얘기하는데, 부정기적인 시험을 갖다 우리는 알성시라고. 부정기적이다. 왕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부정기적이다. 일정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알성시. 성균관을 공부한 학생들에게 볼 수 있는 알성시. 이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러분 아시는 조광조예요. 조광조가 중종이 왔을 때 알성시에 장원급제를 했어요. 이 글을 보고 중종이 데려다 쓰기 시작한 거예요. 조광조가. 이때 합격했을 때 나이가 30 초반이에요. 다 됐어요. 29, 30 이렇게 돼요. 우리 나이로 보면 한 30살 정도 돼요. 이때 합격해서 36살이 최고의 간직에 오른다고. 즉 왕의 마음에 든 거죠. 개혁책에 딱 든 거죠. 왜일까요? 중종은 중종 반정을 통해서 권력을 잡았던 세력이야. 그래서 주변에 누가 다 에워싸고 있어. 중종 반정 세력들이 권력을 다 가지고 있다고. 중종이 무슨 일을 하나 하려면 어떻게 해요? 반정 세력들이 전부 다 태클을 다 거는 거예요. 잘 모르시는가 본데 그거 아니에요. 왜요? 중종은 세자 교육을 받지 않고 갑작스럽게 왕이 된 인물이잖아요. 잘 몰라요. 왕이 뭘 해야 되는지 잘 몰라. 그러다 보니 계속 태클이 걸리다 보니까 약간 짜증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알성시를 통해서 조광조 같은 인물을 등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조광조 어떻게 개혁 정책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조광조 편에서 열심히 들었던 것들이 이제 조광조 파워가 커지니까, 그죠? 훈구 세력들과 조광조의 알력이 생기고, 또 조광조는 중종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키는 경연을 강화시키고, 약간 요즘 말로 하면 신하가 왕을 좀 디스하는 경향들, 약간 기분 나쁘게 하는 이런 언행들이 자꾸 발견되다 보니까 중종이 결과적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거쳐서 조광조를 유배보내고 죽게 만드는 과정이 왔습니다. 대표적인 조광조입니다. 알성시. 권당 빠뜨렸군요. 권당을 볼까요? 권당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영어를 한번 써볼까요? 어떻게 읽죠 이거? 제대로 썼나 모르겠는데. 스트라이크, 파업. 죄송한데 오늘부터 공부 안 하겠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안 하겠답니다. 공부를 안 하겠대요. 참고로 성균관에 지금 공부 다 잘하는 애들이 모인 거잖아요. 전국 200등 안에 든 애들이 다 온 거잖아요. 얘들이 공부를 안 해서 파업을 일으킨 거예요. 세종대왕 때 의외로 파업이 많아요. 그 다음에 세조 때도 많아요. 왜일까요? 세종대왕의 부인을 위해서 뭘 만들었죠? 궁궐내에다가 궁궐내에 불당 만들어서 뭐라고? 내불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무슨 국가예요? 조선이 추구하는 국가는요? 성리학의 나라잖아요. 성리학을 추구하는 나라에서 불당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성균관 유생을 갈 때 어떻게 기가 막힌 거지. 당신 마누라가 이러이러한 개인적인 사정이 있긴 하지만 우리 국가의 큰 골격은 불교 나라가 아니라 성리학의 나라입니다. 어찌하여 이럴 수 있습니까? 그거 내불당 때려 붓고 취소될 때까지 우리는 학업에 수업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파업을 이렇게 이걸 권당이라고 해요. 권당이라고 해요. 의외로 세종대왕하고 세조 때 많아요. 네. 이걸 권당이라고 해요. 요즘쯤 이제 기업 회사원들이 파업을 일으키는 거하고 비슷해요. 뭐 임금 파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파업이 있겠지만 그런 형태를 보시면 돼요. 이런 권한이 있었다 보시면. 그래서 훗날 이제 그 연산군 같은 사람들이 이제 불편하잖아요. 연산군은 먹자, 마시자, 놀자 이거잖아요. 그죠? 삼자요. 먹자, 마시자, 놀자가 이제 연산군의 모토잖아요. 일생을 이렇게 재밌게 살아야지. 무슨 공부는 공부에 정치는 정치. 그죠? 어떻게 어떻게 해요? 성균관 애들 유생들 다 몰아내고 거기에다가 놀이터를 만들어. 어때요? 연산군답죠? 사람이 이래야지. 그죠? 아니, 놀려면 그렇게 놀아야지. 먹자, 마시자, 놀자. 예, 다. 다시요. 명륜당. 유학을 하던 장소, 강의실입니다. 문묘, 성현을 봉사, 배양할 수 있는 공간. 양재, 집제자입니다. 집제자는 뭐야? 기숙사겠지. 집제자, 양재. 종경각, 도서관입니다. 안에도 냄새 나지 않아요? 종경각. 얼마나 그럴듯해요. 약간 위험 있어 보이잖아. 도서관입니다. 비천당, 예, 알성 시험 보는 과거 시험장이에요. 과거 시험장.
그다음에 왕세자도 성균관에 들어가 입학식을 치르고 나서 궁 안에 시강원에서 시강원 밑줄 보죠. 시강원에서 교육을 별도로 받았다. 시강원에서 교육을 받았다. 학식이 뛰어난 학자가 지명되어 왕세자를 교육하는 스승으로 그 대표적인 시강원입니다. 대표적인 사람 하나 얘기해 볼까요? 우리 오늘 그 내용이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윤선도 아시죠? 남인의 대표적인 윤선도. 공림대학원이나 인평대학원의 스승이에요. 시강원에서 이걸 교육을 시켜요. 가장 대표적인 게 윤선도입니다. 윤선도. 그 다음에요. 서원 보겠습니다. 서원 보겠습니다. 최초의 서원, 백운동 서원. 30년 동안 써놓은 문제들이에요. 선택지 지문에. 최초의 서원은 백운동 서원이다. 서원은 16세기 중종 때 풍기군수 주세붕이 고려말 유학자인 안양을 추모하기 위하여 주위에 백록동 학교를 참고하여 안양의 고향인 경상도 순흥면 백운동에 세운 최초의 서원이 백운동 서원이다. 자, 풍기군 주세붕 밑줄 그어야 되겠죠? 주세붕 밑줄 그으셔야 돼요. 그게 백운동 서원, 안양을 기리게 한 것이다. 안양도 밑줄 그으시고. 자, 그리고 최초 사역서원 봅니다. 명종 때 풍기군수로 간 이항 아시죠? 태계 이항에 의해서 왕에게 건의합니다. 명종에 건의해서 백운동 서원이 소수서원으로 소수서원의 밑줄 소수서원으로 사역되었다. 사역되었다. 쉽게 해서 학원 간판 이름이 백운동 서원이야. 다시 명칭이 바뀌었다고. 소수서원으로. 소수서원 명칭이 바뀌었다. 이걸 현판이라고 그러죠. 현판. 옛날 간판 좀 낡았나봐. 그래서 LED 간판을 좀 고쳐줬나봐. 요즘 LED 간판으로 소수서원으로. 이걸 사역되었다. 줄사자입니다. 줄사자. 액면 그대로 모든 걸 다 국가에서 지급해줬다. 즉 소수서원을 운영비를 전부 다 지급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사역서원이에요. 국가에서 유학을 장려하기 위해서. 봐볼까요? 뭘 줬는지 보겠습니다. 토지를 지급합니다. 토지. 토지에 농사 지을 수 있는 노비가 그 다음에 책이 제공됩니다. 이걸 사역선이라고 불러요. 사역선이 되면 가장 핵심적인 게 뭐죠? 면세가 됩니다. 이익이 분명히 발생하는데도 면세,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또요? 군역이 면제돼요. 이런 혜택이 어디 있겠어요? 쉽게 해서 요즘 지금 학원 운영비가 그대로 통째로 다 나오는 거잖아. 토지, 노비, 책 다 주잖아요. 그 다음에 분명히 사립이니까 입학금 받을 거 아니에요. 이익이 나는데 면세, 군역 면제, 군대 안 가요. 군대 가는 사람 몇 살부터 몇 살까지 가죠? 그럼 과거시험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적을 계속 두고 있어야 한다고. 그럼 여기 출석부에 계속 여기에 이름을 올려야 된다고. 그러면 군대 안 끌려가겠지. 이 출석부를 뭐라 불러요? 출석부를. 청금록이라고 불러. 청금록. 학생들 옷 바깥에 예투에 입는 색깔이 푸른 옷이에요. 그래서 청금록이라고 불러요. 성균관의 학생들 입는 옷도 청금록이라고 부르고 서원에 공부하는 애들도 청금록이라고 푸른색 옷을 입었어. 청금록이라고 부른다. 기능 보겠습니다. 선현의 봉사. 선현의 밑줄 긋죠. 선현과 성현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 모시는 게 선현이에요. 선현의 봉사. 그 다음에 향촌 교화. 우리 마을 사람들을 좀 내가 교육시켜야 되겠다. 교화.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되겠다. 교화. 그 다음에 서원 수업 끝나고 나면 아까 뭐가 나왔죠? 향음, 수레. 책거리 하는 거예요. 예부에서 유명한 선생님도 같이 초빙해서 같이 한 말씀 듣고. 이게 서원입니다. 서원은 누가 건립할까요? 자, 봐봐요. 아까 백운동 서원 했잖아요. 그죠?
도산서원, 경산서원 꽤 많잖아요, 그죠? 이번에 뭐 서원이 유네스코 지정된 문화재에 등록된 게 한 8개 등장했죠. 당장에 이번에 8월 달에 경찰 시험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서원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올해 안 나온다면 내년 첫 번째 국가직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유네스코 지정된 문화재가 서원이기 때문에. 서원은 선생님 책 제일 뒷페이지 2권이겠다. 2권 책 1권에 없어. 2권 책 제일 뒷페이지에 서원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으니까 별도 따로 보세요. 자, 서원은 누가 걸리고 할까요? 이항이 스스로, 경산, 유성룡이. 야, 내가 똑똑하잖아. 제자들아. 지금 짓자. 이럴 수 있어요? 없지. 제자들이랑 그 후손들이 짓는 거예요. 아셨죠? 제자나 그 후손들이 소원을 짓는 거지. 자기 스스로가, 야, 내가 똑똑한 사람이잖아. 내가 지을게. 말이 안 들어가잖아, 이거. 그지? 네. 그거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요. 결과 보겠습니다. 양반의 특권을 향유했다. 붕당 전체에 온상이 되었다. 붕당 전체에 온상이 되었다. 온상 몇 줄 보시고 서원 철폐권 하나 적어볼까요? 온상 밑에다 서원 철폐. 두 사람 잡을 수 있어야 돼. 흥선대원군 한 사람뿐이에요? 하나 더. 그렇지. 영조. 영조는 잡아야 돼. 서원철폐가 2번 있어. 영조와 흥선대원군 정도. 서원철폐 나와가지고 그냥 흥선대원군 열심히 해가지고 흥선대원군 찾다 보면 답이 안 나올 수가 있어. 영조도 있어. 잡아야 돼. 붕당전치 원상과 국가재정과 민생에 피해를 주는 폐단이 되었다. 됐죠? 다음 페이지 향약 가겠습니다. 향약. 자, 성립. 사림들은 훈구 척신들의 백성 수탈과 지방 통제에 이용되었던 경제소, 유황소 등의 철폐를 주장했다. 경제소, 유황소 밑줄 그어야 돼. 경제소와 유황소의 철폐를 주장했다. 그리고 향약 보고 운동을 전개했다. 4대 덕목가입니다. 4대 덕목. 덕업상권, 예속상교, 과실상교, 한난상류. 이거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 대신 여러분 중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에는 나와. 다음 4대 덕목이 아닌 것을 보세요. 문제의 답을 맞췄죠. 맞히긴 맞췄죠. 네. 맞히고 난 다음에 점수를 계산해봤더니 100점이야. 한국사 점수가.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 때 이후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나는 한국사를 잘하는 아이. 그랬죠. 근데 공무원 시장에 와서 한국사를 공부하는데 웬걸? 공부 되게 어려워. 그때 느끼죠. 야, 국사 실력이 내가 중학교 때 실력은 실력이 아니구나. 단지 한국사 시험을 잘 본 것 뿐이에요. 그죠? 네, 지금 느끼죠, 여러분들이? 네. 자, 이 4대 덕목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 부르죠? 이걸 여시향야로 불러. 여시향야. 같은 말로. 여시향야. 누가 가져왔다고 그랬지 아까? 조광조가 수행했다고. 중국의 여시 마을의 향약을 수행했다. 이게 우리 향약의 원조라고 보시면 돼요. 여시향약이. 여시향의 원조였다. 발전시킨 사람이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세계 이항하고 율곡 이이. 이항이 만든 향약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자기 고향에 안동에다 만든 게 뭐예요? 예안향약. 예안향약. 율곡 이의는요? 해주향약. 해주에 목사를 갖다가 만든 게 해주향약. 그 다음에 청주에 있을 때 서원향약. 예,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항과 이의 서원에 대한 부분 꼭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선택지도 나오겠죠. 이항과 이의에서 향약이 본격화 됐다. 향약이 발전되고 본격화 됐다. 이렇게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조직과 운영. 보시면 약정 하나 잡으세요. 네, 향약의 간부인 약정 하나 밑줄 보시고요. 약정이 선출되었다. 기타 관리 선발 방법. 치제. 하급 관리 시험이고 하급 관리 보는 시험. 또 하급 군일 보는 시험. 하급 관리 중 하급 기술관과 하급 군인을 선발하는 시험이 있다.
가끔 취재시험은 언문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시험을 언문으로, 언문. 언문 우리말로 번역하면 요즘 말로 한글. 15세기 말로 하면 훈민정음. 다 같은 말이야. 훈민정음, 언문, 한글. 시대별로 다르게 쓰는 용어들이니까. 이과, 그 이자가 관리 이자입니다. 하급 관리 중 서리, 향리, 아전을 선발하는 시험. 이과. 문음, 2품 이상의 고위 간직자에게 주는 시험. 일종의 음서제도죠. 고려는 몇 품? 5품. 조선은 2품. 그런데 추가하자면 고려는 5품 이상의 자제고요. 조선은 2품 이상의 자제가 음서로 관직에 나가요. 그런데 3품의 자제가 계속 과거시험을 볼 때마다 낙방이 돼. 왕이 관심이 있어서 계속 물어보는 거야. 이번에 과거시험 합격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죄송합니다.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떨어졌잖아요. 예, 떨어졌습니다. 내년에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내년에 또 시험에 또 떨어졌어요. 왕이 관심이 있어 없어? 계속 관심을 갖고 보고 있잖아요. 왜? 자기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리인데 그 관리 자식이 계속 떨어진다고요. 계속 삼수를 계속 떨어졌다. 그럼 이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낸다고. 그게 뭐예요? 아시는 분 있어요? 적어드리겠습니다. 이걸 대가제라 불러요. 대가제라 불러요. 아까 제가 읽고 좀 지나가세요 했던 것들 있죠. 자,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번에 앞 페이지 한번 쭉 넘겨보세요. 한참 넘어간다. 269쪽 보세요. 269쪽. 269쪽에 대까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양반의 수가 증가되어 일정한 간직에 모두 수용할 수 없어서 정상품 이상의 자에게 별가된 품계를 대신 아들, 동생, 사이, 조카에게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대가제입니다. 대가제입니다. 그래서 대가제 때문에 나오는 단어가 뭐죠? 당상간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당상간 이상의 간직을 가진 자들은 당연히 그 자제들이 관직에 나갈 수 있다. 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당상간의 의미를 비유적으로 썼던 것들입니다. 대가제요. A적으로, 그러니까 음서의 2품에 정해진 부분이 있지만 A적으로 대가제를 통해서 3품 이상의 자제도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이걸 대가제라고 한다. 그 다음에 천거제도, 여기까지 하고 시겠습니다. 학덕에 의한 추천제도이다. 학덕에 의한 추천제도이다. 중종 때 조광조의 건의에서 처음 실시된 혈량가가 대표적이다. 대표적 혈량가 며칠 정도 후회되겠죠. 조광조는 혈량가를 실시한 목적, 원래 취지는 이렇습니다. 과거 시험을 준비해서 모든 사람이 공부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인격 완성을 위해서 공부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선생님 제일 싫어해요. 인격 완성에서 과거 시험 준비하는 과목 계속 공부한다는 얘기잖아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견맹인 같기도 하고 좀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조광조를 하는 이유는요. 조광조의 대표적인 살인 세력이 되거든요. 원래 조광조는 처음부터 살인은 아니에요. 근데 김갱필이 자기 스승인데 김갱필이 유배 중에 조광조를 만나서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자기 스승이 이제 대표적인 살인이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다 보니 조광조도 살인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 살인 세력이 파워가 커져야만이 훈구 세력들을 누르고 그들의 정치를 펼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자, 혈량가는 밑에 적어놔요. 살인 세력을 많이 등용할 목적 적어놔야 돼요. 네, 살인 세력을 많이 등용할 목적으로 혈량가를 만들었다. 됐죠? 네, 여기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